조선 순조 24년 대를 이어 한양의 권세를 쥐고 흔들던 명문가. 이 판서 댁의 장남과 혼인을 앞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의 외동딸이자 매어난 미색과 기품으로 도성 내에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던 김수연 교수였습니다. 가문의 영광과 축복 속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던 혼례를 불과 열흘 앞둔 어느 보름달 밤, 한양 전체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친정으로 향하던 김수연 교수의 화려한 꽃가마가 칠흑 같은 산길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핏빛 진흙탕 속에서 발견된 가마의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 남겨진 흔적은 한양 사람들을 더 큰 기괴함과 공포로 밀어넣었습니다. 비단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장미빛 가마 안에서 발견된 것은 축복받아야 할 아름다운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무참하게 난도질 땅에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정체불명의 여인 시체 한 구뿐이었습니다. 사랑받는 명문가의 교수에서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실종자가 된 김수연. 그리고 얼마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의 이름과 얼굴을 한 채 양반가 가문의 안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 이것은 단순한 치정이나 원한에 의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타인의 고결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그 껍데기를 뒤집어 쓴 채 양반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탐했던 한 여인의 잔혹한 신분 세탁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의 굳건한 신분제 사슬을 핏빛으로 물들인 이 거대한 사기극이자 미스터리 추적극 조선판 화차의 잔혹한 진실을 추적합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는 야담구름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편안히 옛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사건이 발생한 산길은 평소에도 안개가 짙게 끼어 귀신이 나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던 곳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김수연 교수를 태운 가마와 그녀를 호위하던 가복들은 한양 외곽의 좁은 고갯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빗소리 사이로 날카로운 비명과 둔탁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고, 교수를 지키던 가복들은 처참하게 살해당하거나 두려움에 질려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관아의 포졸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마 주변은 이미 빗물과 선혈이 뒤섞여 진흙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은 좌포도청의 베테랑 수사관 강혁입니다. 그는 수많은 살인 사건과 강력 범죄를 해결하며 시신의 상태만 보고도 범인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눈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가마 문을 열어 젖힌 강혁은 시신을 마주한 순간 직관적으로 무언가 기묘한 위질감을 느꼈습니다. 가마 안의 시신은 분명 김수연 교수의 화려한 비단 혼례복을 입고 있었고, 체구 역시 교수의 그것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강혁은 시신에 굳어버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명문가에서 거친 일 한 번 하지 않고 귀하게 자란 양반과 교수의 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손바닥 전체에 두껍고 거친 굳은 살이 박여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김수연 교수가 가문의 대대로 물려받아 늘 왼손에
끼고 다녔다던 가치 높은 옷가락지 역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 시신은 김 교수가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신을 바꿔치기 했고 가마 안의 여인은 양반이 아니라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천민이다. 강혁의 날카로운 추측은 적중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김수연 교수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리고 이 화려한 장미빛 가마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이 이름 없는 천민 여인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강혁은 실종되기 전 김수연 교수의 과거 행적과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진행할수록 김 씨 가문의 노비들과 주변 이웃들로부터 기괴하고 기이한 증언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종되기 약 서너 달 전부터 김수연 교수의 성격과 행동거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서예와 시문 등에 능에 매일 먹을 갈고 글을 쓰던 교수가 어느 날부터인가 붓을 잡는 것조차 극도로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는 핑계를 댔지만 어쩌다 남긴 글씨는 평소의 고결한 필체와는 달리 유치하고 형편없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그녀가 부드럽고 담백한 맛을 좋아해 즐겨 먹던 음식들을 갑자기 입에도 대지 못하며 기겁을 했고 오히려 천한 이들이나 먹는 자극적이고 거친 음식을 몰래 찾는 모습을 보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아주 어릴 때부터 가장 가까이서 수발들던 신복 몸종은 관아의 신문에서 몸을 벌벌 떨며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나으리 어느 날 밤에 교수방 앞을 지나다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교수께서 경대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거칠고 야비한 말투로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은 도저히 제가 알던 인자한 수연 아씨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씨의 몸에 굶주린 귀신이 들어앉은 것만 같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기이한 수수께끼의 중심에는 역사와 기록에서 철저히 지워진 여인 명화라는 이름의 존재가 숨어 있었습니다. 명화는 몇 해 전 도성을 휩쓴 잔혹한 전염병으로 부모와 형제를 모두 잃고 의지할 곳 하나 없이 한양 거리를 떠돌던 노비 출신의 천민 여인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굶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비참한 처지였던 그녀의 눈에 비친 김수연 교수의 삶은 단순한 동경이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그러나 신의 장난이 아니라면 반드시 빼앗아서라도 누려야만 하는 완벽한 운명 그 자체로 다가왔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반년 전 자비심이 많고 굶주린 이를 지나치지 못하던 진짜 김수연 교수는 길가에 쓰러져 신음하던 명화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녀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처소 근처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이고 입을 옷을 주었으며 심심풀이로 그를 가르쳐주고 양반과 여인들이 갖추어야 할 서화와 예법을 나직한 목소리로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베푼 그 고결하고 순수한 동정심은 명화의 마음속 깊은 곳에 따리를 틀고 있던 탐욕과 결핍이라는 괴물에게
가장 비옥한 양분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주위의 모든 이들이 깊은 잠에 든 적막한 시간이 오면 명화는 소리 없이 일어나 수연의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 낮에 벗어놓은 화려한 비단옷을 자신의 거친 몸에 걸쳐보며 경대 앞에 서서 수연의 고상한 말투와 미소, 미세한 손짓까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이 연습했습니다. 왜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비단옷을 입고 이 넓은 기와집에서 아씨 소리를 들으며 살고, 왜 나는 똥오줌을 치우며 매질을 당하다가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야 하는가. 내게도 저 이름이 있었다면, 내게도 저 귀한 족보와 신분이 허락되었다면 나 역시 저렇게 고결한 아씨로 살 수 있었을 텐데. 질투에서 시작된 불씨는 서서히 광기와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명화는 수연의 일거수일투족과 버릇, 심지어 가문의 먼 친척들의 이름과 가계도까지 적힌 족보를 통째로 머릿속에 집어넣으며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진짜 김수연이 되기 위한 잔혹하고도 치밀한 연극의 준비는 피해자인 수연의 눈앞에서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운명의 그날 밤, 명화는 자신과 체격과 키가 가장 비슷한 또 다른 떠돌이 천민 여인을 유인해 잔인하게 살해한 뒤 그 시신에 수연의 옷을 입혀 가마 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가마를 습격한 괴한들 역시 명화가 평소 저잣거리의 불황자들에게 모아둔 폐물을 주고 고용한 자들이었습니다. 혼란한 틈을 타 진짜 김수연 교수를 어두운 산길의 가파른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명화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는 수연을 향해 서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씨,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불공평한 조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가 선택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김수연이라는 고귀한 이름과 인생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그러니 아씨는 이 세상에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아주 깊은 곳으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처절한 비명은 거센 빗소리와 천둥 소리에 완전히 묻혀버렸고 수연의 신체는 어두운 절벽 아래 깊은 계곡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온몸에 진흙을 뒤집어 쓴 채 산속을 헤매다 극적으로 구조된 것은 공포와 충격으로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렸노라 눈물을 흘리는 가짜 김수연, 바로 명화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가문이 몰락할 뻔한 거대한 화를 면했다며 그녀를 위로했고, 영악한 명화는 충격으로 과거의 세세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척 연기하며 새로운 기억의 조각들을 교묘하게 조립해 나갔습니다. 천민 여인의 피와 사체 위에 세워진 이 위험천만한 연극. 과연 명화는 조선의 엄격하고 공고한 신분제라는 거대한 장벽을 속여 넘기고 끝까지 완벽한 양반과 교수이자 이 판서 댁의 안주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서서히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는 수사관 강혁의 날카로운 추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산길에서의 끔찍한 습격 사건이 명화의 뜻대로 기억 상실을 앓는 김수연 교수의 극적인 생환으로 결론지어지면서 미뤄졌던 명문가 이 판서 댁과의 혼례는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도성 안의 모든 양반과 인사들이 모여 가문의 결합을 축하하는 화려한 혼례식 날, 명화는 마침내 그토록 갈망하던 붉은 화롯을 입고
족도리를 머리에 얹은 채 가마에서 내려섰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부러움 섞인 시선과 축하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지만 명화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비단 옷자락 아래 숨겨진 그녀의 다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화려한 신부의 화장 뒤에 숨은 눈동자는 혹시라도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아채는 이가 있을까 싶어 사방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천민 노비로 태어나 평생을 길바닥에서 멸시받던 명화가 마침내 조선의 중심이자 권력의 핵심인 이 판서 대개 맏며느리라는 고귀한 자리에 발을 디디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명화가 꿈꾸던 양반과 안주인의 삶은 결코 화려한 비단옷과 맛 좋은 음식으로만 가득한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은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거대하고 숨막히는 감옥에 가까웠습니다. 혼례가 끝나기 무섭게 명화는 양반과 여인들이 지켜야 할 엄격한 규율과 예법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평생을 명문가의 종부로서 서슬퍼런 위엄을 지켜온 시어머니 한씨 부인의 눈빛은 명화의 영혼까지 꿰뚫어 볼 듯 날카롭고 매서웠습니다. 한씨 부인은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대가집 교수답지 않게 문득문득 보이는 미세한 행동거지에 깊은 위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다도 자리에서 명화는 은은한 향이 나는 백자 찻잔을 들어 올리다가 자신도 모르게 찻잔을 쥔 손가락을 미세하게 떨었습니다. 천민 시절 평생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고 흙바닥을 기며 굳어진 손가락 근육이 양반가에 극도로 정제되고 우아한 몸짓을 완벽하게 흉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찻잔이 가볍게 부딪히며 쨍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고 찬물이 명화의 고운 비단 치마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한씨 부인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가늘게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의 외동딸이라 하여 매 무척 기대를 하였거늘 습격을 당한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게냐. 찻잔 하나 쥐는 모습이 어찌 이리 서툴고 천박해 보인단 말이냐. 내 친정 어머니가 너를 그리 가르쳤단 말이냐. 시어머니의 차가운 질타에 명화는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러내렸지만 이내 가냘프게 눈물을 훔치며 기억을 잃고 몸이 상해 그리 된 것이라며 가련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다행히 위기는 모면했으나 명화를 향한 압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양반과 종부의 필수 덕목인 자수와 바느질 과제가 내려진 것입니다. 명화는 최고급 하얀 비단 천 앞에 앉아 바늘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바느질이라곤 해진 가마니를 꿰매거나 거친 삼배옷을 누비는 것이 전부였던 명화의 거친 손은 섬세한 명주실을 다루지 못하고 헛돌았습니다. 서툰 바느질 끝에 날카로운 바늘 끝이 명화의 손가락을 깊숙이 찔렀고 순백의 비단 위로 붉은 선혈 한 방울이 뚝 떨어져 번졌습니다. 명화는 고통보다 정체가 탈로 날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문 밖에서는 시어머니의 신복인 노련한 상공들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서성이고 있었고 처소의 하인들 사이에서도 새로 오신 마님께서 가끔 혼잣말로 거친 욕설을 중얼거리신다거나 걸음걸이가 양반답지 않게 지나치게 넓고 빠르다는 흉흉한 소문이 소리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들키면 죽는다. 들키면 저 절벽 아래로 던져진 진짜 김수연처럼 나 역시 사지가 찢겨 죽임을 당할 것이다. 명화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였습니다. 매일이 칼날 위를 걷는 듯한 가공할 불안감의 연속이었습니다. 한편 포도청의 강력 역시 김수연 교수 실종 사건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발견된 천민 여인의 시신을 감정했던 의원의 기록과 사건 현장 주변의 토지를 조사하던 강혁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의 위장에서 발견된 음식물이 한양 저작거리에 가장 천한 주막에서 파는 거친 보리밥과 시래기였다는 점. 그리고 김수연 교수가 실종되기 몇 달 전부터 안동 김씨 가문 주변을 서성거리던 명화라는 천민 여인이 사건 직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강혁은 직감적으로 가마 속에서 죽은 여인이 진짜 김수연이 아니라 사라진 천민 명화이거나 혹은 이 사건의 뒤에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강혁은 명화의 고향인 외곽에 버려진 가난한 마을로 내려가 조사를 시작했고, 그녀가 평소 양반의 삶을 극도로 동경했으며 신분 상승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만큼 독하고 영악한 여인이었다는 이웃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수사관의 날카로운 칼날이 명화에 감추어진 목덜미를 향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화에게 평생 쌓아올린 가짜 성을 통째로 무너뜨릴 만한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 한씨 부인의 생신을 맞아 이 판서 댁 저택에 수많은 식자재와 물품들이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명화는 마당 한편에서 노비들이 짐을 나르는 모습을 고결한 안주인의 자태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짐을 나르던 인부들 중 해지고 낡은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명화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들고 있던 짐짝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명화가 천민 시절 군주림을 피하기 위해 도성을 떠돌 때 같은 처지로 의지하며 지냈던 고향 마을의 유일한 아는이 칠성이었습니다. 칠성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한 명화를 보고 두 눈이 튀어나올 듯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명화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왜 그런 고운 옷을 입고 마님 소리를 들으며 서 있냔 말이다. 너는 분명 몇 달 전에 죽었다고. 칠성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명화의 세상은 그대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주위의 하인들과 상궁들의 시선이 일제히 명화와 칠성에게로 쏠렸습니다. 명화는 극도의 공포로 미칠 것 같았지만 평생 다져온 잔혹한 생존 본능으로 순식간에 얼굴 표정을 가련하고 불쾌한 양반 교수의 모습으로 바꾸었습니다. 무엄하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저 천한 자가 누굴 부르며 망언을 뱉는단 말이냐? 내 이 판서 댁의 며느리이거늘 저자가 필시 노망이 났거나 나를 다른 천한 자와 착각한 모양이구나. 여봐라, 당장 저 자를 끌어내어 포도청에 넘기든지 매질을 하여 쫓아내거라. 명화의 서슬퍼런 호통의 하인들이 급히 달려들어 칠성의 입을 틀어막고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칠성은 끌려가면서도 억울함과 의아함에 가득 찬 눈으로 명화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위기는 잠시 넘겼으나 명화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칠성을 이대로 살려둔다면 자신이 천민 명화라는 사실이 오늘 당장이라도
온 천하에 밝혀질 것이라는 잔혹한 현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사방에 짙은 어둠이 깔리고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자 명화는 남편이 깊은 잠에 든 것을 확인한 뒤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방 안구석에 놓여 있던 묵직한 노쇠 촛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명화는 칠성이 임시로 묵고 있던 저택 외곽의 어둡고 먼지 날리는 행랑채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낮의 일로 의문을 품은 칠성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단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이친 빗물과 함께 낮에 보았던 고귀한 마님이 아닌 칠흑 같은 눈동자의 살기를 가득 담은 과거의 천민 명화가 서 있었습니다. 칠성이 놀라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명화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손에 쥔 노쇠 촛대를 들어 올려 칠성의 머리를 향해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붉은 피가 하얀 집단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칠성은 바닥으로 쓰러져 신음했으나 명화의 눈은 이미 인간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과거를 아는 자는 그 누구도 살려둘 수 없다는 광기가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명화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촛대를 내리쳤고 창고 안은 이내 비린내에 나는 피비린내와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명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칠성의 시신을 낡은 멍석으로 꽁꽁 싸매었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는 야산으로 시신을 끌고 가 깊은 구덩이를 파고 파묻었습니다. 빗물과 진흙이 그녀의 얼굴과 비단옷을 엉망으로 더럽혔지만 명화는 오히려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이 돈을 들고 야반도주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명화는 다시금 완벽하고 우아한 이 판서 대개 마님으로 돌아와 백자 대접에 맑은 물을 받아 피 묻은 손을 씻어내렸습니다. 물결 위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고결한 양반의 껍데기였지만 그 내면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핏빛 괴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칠성의 시신을 묻은 야산 근처에서 포도청의 강혁이 그녀가 떨어뜨린 진짜 김수연 교수의 부러진 옷가락지 조각을 주워 올리며 그녀의 숨통을 향해 마지막 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칠성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야산에 묻은 뒤 명화는 다시금 고요하고 우아한 이 판서 대개 맏며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번 묻힌 진실은 썩지 않는 시체처럼 끊임없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 꿈틀거렸습니다. 명화가 칠성을 처리했던 그날 밤의 폭풍우는 그녀의 흔적을 씻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도청 수사관 강혁에게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불어난 빗물에 야산의 흙이 씻겨 내려가며 명화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진짜 김수연의 부러진 옷가락지 조각이 강혁의 발치에 떨어진 것입니다. 강혁은 그 옷가락지 조각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김수연은 가짜다. 진짜 김수연은 이 산 어딘가에 죽어 있거나 누군가에 의해 철저히 지워졌다. 강혁의 수사는 이제 김수연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실체, 명화라는 여인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명화가 살았던 옛 마을의 폐허를 뒤져 그녀의 호패 기록과 어린 시절의 흔적들을 찾아냈고 그녀가 양반가의 예법을 배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광기 어린 집착의 편린들을 하나둘씩 맞춰 나갔습니다. 이러한 수사관의 움직임은 이 판서 댁 내부에도 서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강혁이 수시로 저택을 드나들며 가복들을 신문하고 과거의 일들을 캐묻자 명화의 남편인 이준호는 아내를 향한 안쓰러움 뒤로 작은 의구심의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명화에게 가장 큰 위협은 남편이 아닌 평생을 가문의 안주인으로 살아오며 귀신 같은 눈썰미를 가진 시어머니 한씨 부인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며느리가 기억상실을 핑계로 가문의 중대한 제례 절차나 친인척 간의 학녀를 실수할 때마다 서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급기야 한씨 부인은 몰래 안동 김씨 가문의 족보를 다시 들여다보며 며느리가 말하는 사소한 과거의 기억들이 실제 기록과 미묘하게 어긋난다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씨 부인은 명화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한씨 부인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우리 가문에 들어온 뒤로 집안에 피비린내가 가실 날이 없구나. 사라진 일꾼 칠성이도 그렇고 포도청 수사관이 매일같이 드나드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무엇보다 내 눈에 서린 그 굶주린 짐승 같은 빛깔이 도저히 명문가 교수의 것이 아니야. 대체 너는 누구냐? 내가 정녕 내가 알던 그 김수연이 맞느냐? 명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 거세게 뛰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응시했습니다. 어머니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저를 이토록 모질게 몰아세우시다니요. 제가 김수연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란 말씀이십니까? 가문의 명예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의심은 거두어 주십시오. 명화는 가련한 눈물 연기로 위기를 넘기려 했지만 한씨 부인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내일 아침 내 친정 가문의 숙부님을 이곳으로 모시기로 했다. 그분이 오시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단번에 드러날 것이니 그리 알거라. 친정 숙부가 오면 모든 연극은 끝이었습니다. 명화에게는 이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명화는 부엌의 약탕실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천민 시절 독초에 대해 잘 알던 노인에게서 얻은 무색무취하지만 심장을 천천히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독가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명화는 시어머니가 매일 밤 잠들기 전 마시는 보혈강장제 약탕관에 그 하얀 가루를 조심스럽게 쏟아부었습니다. 약탕관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수증기가 명화의 창백한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쟁취한 이 화려한 지옥을 지켜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나를 다시 그 진흙탕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명화가 아니라 김수연입니다. 나를 방해하는 자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화는 직접 약사발을 들고 시어머니의 방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효성지극한 며느리의 얼굴을 하고 사약을 건네는 사형 집행인처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이 약을 드십시오. 내일 숙부님이 오시면 모든 의심이 풀릴 것이니 오늘은
부디 평안히 주무셔야 합니다. 한씨 부인은 의심 가득한 눈으로 명화를 잠시 바라보았으나 설마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하겠느냐는 양반 특유의 오만함 때문이었는지 단숨에 약을 들이켰습니다. 명화는 한씨 부인이 약사발을 비우는 과정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약사발이 바닥에 놓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씨 부인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쥐어짜며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목구멍은 이미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쓰러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명화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귀에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안동 김씨의 김수연은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여자는 당신들이 평생벌레처럼 밟고 지나갔던 이름 없는 천민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고귀한 자존심을 가지고 저승으로 가십시오. 한씨 부인의 눈이 경악과 공포로 커졌으나 이내 초점이 흐려지며 숨이 끊어졌습니다. 명화는 차갑게 식어가는 시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흐트러진 옥무새를 정리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택이 떠나가라 비명을 지르며 시어머니의 급사를 알리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판서댁은 순식간에 곡소리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저택의 동태를 살피던 강혁이었습니다. 그는 한씨 부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서 명백한 타살의 징후를 읽어냈습니다. 그는 이제 법적인 절차나 신중함을 버리고 명화라는 괴물을 잡아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혁은 명화가 불태우려 했던 과거의 흔적들을 조립해 그녀의 진짜 정체를 증명할 유일한 생존 증인, 즉 명화가 죽였다고 믿었던 진짜 김수연 교수의 시신 혹은 그녀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을 찾아 벼랑 아래 계곡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시어어머니 한씨 부인의 갑작스러운 급사로 집안이 거대한 곡소리와 혼란에 휩싸인 와중에도 명화의 치밀한 연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삼배상복을 입고 누구보다 슬프게 통곡하며 효성, 지극한 며느리의 자태를 완벽하게 연기하는 동시에 장례의 모든 절차와 가솔들의 통제를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가장 거대하고 무서운 장벽이 사라지자 명화는 기다렸다는 듯 이 판서 댁 내부의 곳곳에 흩어져 있던 열쇠와 장부를 하나씩 손에 쥐며 집안의 실권을 무섭게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대가집 안주인의 위엄을 완벽하게 흉내내는 그녀의 서슬 퍼런 눈빛 앞에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순종했습니다. 이로써 명화는 마침내 그토록 갈망하던 권력의 정점에 올라서서 대저택의 명실상부 한 주인이 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짜로 쌓아 올린 성체의 꼭대기에서 승리감을 만끽하기도 전에 그녀의 내면은 오히려 극단적인 피해망상과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으로 이내 사정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안방에 앉아 있어도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비웃는 것 같고 거울 속의 얼굴은 어느새 피범벅이 된 명화의 본래 모습으로 변해 보였습니다. 이제 진실과 거짓의 마지막 경계선에서 수사관 강혁과
가짜 교수 명화의 목숨을 건 최후의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명화는 과연 자신이 쌓아올린 핏빛 성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파멸하고 말까요? 조선의 밤은 더욱 깊어만 가고 달빛 아래 감춰진 칼날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한씨 부인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이 판서 댁은 거대한 상실감과 원인 모를 공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명화는 흰색 소복을 입고 슬피 우는 고결한 며느리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벼랑 끝에 몰린 맹수처럼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무수한 악행, 가마속에 이름 없는 천민, 고향의 칠성,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흔적들이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방 안의 화려한 자개 가구와 비단 침구도 더는 그녀에게 안락함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허상처럼 위태롭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저택을 집어삼킨 한밤중 저택의 정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횃불을 든 좌포도청의 포졸들이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선두에는 오랜 추적 끝에 마침내 모든 진실의 조각을 손에 쥔 수사관 강혁이 서 있었습니다. 강혁의 눈빛은 불타는 횃불보다 더 뜨겁고 매서웠습니다. 거친 소란에 놀란 명화의 남편 이준호가 마당으로 뛰어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이곳이 어느 안전이라고 포도청의 무리들이 감히 칼을 빼들고 종부의 상을 치르는 이 신성한 저택을 짓밟는단 말이냐? 주르노의 분노 어린 호통에도 강혁은 흔들리지 않고 품 안에서 묵직한 무언가를 꺼내 마당의 차가운 돌바닥 위로 던졌습니다. 그것은 칠성의 사체가 묻혀있던 야산 깊은 계곡 아래서 마침내 찾아낸 진짜 김수연 교수의 시신에서 수거한 부러진 옷가락지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명화의 고향 마을에서 확보한 천민 명화의 진짜 호패와 김수연 교수의 필적을 비교한 관하의 서류들을 폭로했습니다. 대감 속으셨습니다. 지금 대감께서 아내라 믿고 품에 안으셨던 저 여인은 안동 김씨 가문의 고결한 교수 김수연이 아닙니다. 저 여인의 진짜 이름은 천민 노비 명화입니다. 진짜 김수연 교수는 혼례를 치르기도 전에 저 여인의 탐욕에 의해 차가운 벼랑 아래로 던져져 이미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저 여인은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대감의 가문을 피로 물들인 괴물입니다. 강혁에 가공할 폭로의 마당에 모인 하인들과 준호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처소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수연아, 수연아, 저 수사관이 하는 말이 정령사실이더냐? 내가 내 아내가 아니란 말이냐? 처소에 닫힌 문이 천천히 열리며 명화가 걸어 나왔습니다. 흩어진 머리칼과 분노와 광기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은 더는 우아한 양반과 교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추악한 과거와 비밀이 천하에 드러난 순간 명화는 더는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 기괴하고 날카로운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양반들이란 참으로 어리석고 가련하구나. 옷을 입혀놓고 예법을 가르치니 눈앞에 두고도 천민인지 양반인지 구별조차 못하면서
고작 저 썩어 문드러진 족보 한 장, 신분이라는 허울 좋은 사슬 때문에 사람을 벌레처럼 취급하더니. 그래, 내가 바로 천민명화다. 내가 저 귀하게 자란 김수연의 목을 조르고 그 이름을 빼앗았다. 왜 안 된단 말이냐? 왜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비단 옷을 입고 왜 나는 굶어 죽어야 한단 말이냐? 나 역시 이 이름으로 살 때 그 누구보다 고결하고 완벽한 양반이었다. 명화의 서슬퍼런 폭포 같은 독설과 광기에 마당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정체가 가공할 살인귀였다는 사실에 가슴을 쥐어짜며 주저앉았습니다. 강혁이 포졸들에게 체포 명령을 내리며 칼을 뽑아 들고 다가서자 명화는 방 안으로 급히 후퇴하더니 미리 준비해 둔 불씨를 화려한 비단 커튼과 종이문에 던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타오르며 명화의 처소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화염은 마치 장미빛 가마처럼 화려하게 피어올랐고 그 중심에 선 명화는 불길 속에서도 눈물 하나 흘리지 않고 가문의 족보를 품에 꼭 안은 채 강혁과 남편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너희들이 만든 그 견고한 조선의 법과 신분제로 나를 심판하려 하지 마라. 나는 죽어도 천민명화로 죽지 않는다. 나는 이 가문의 안주인 김수연으로 죽을 것이다. 내 인생은 오직 나의 것이다. 주르노가 울부짖으며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으나 강혁이 그를 거칠게 붙잡아 말렸습니다. 매서운 불길과 자욱한 검은 연기 속에서 명화의 마지막 웃음소리가 기괴하게 울려 퍼지다 이내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영원한 정적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타인의 고귀한 삶을 탐했던 한 여인의 광기 어린 연극은 그렇게 화려하고 잔혹한 불꽃 속에서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찬란하게 떠오른 아침 햇살 아래 남겨진 것은 검게 그을린 잿더미와 연기가 피어오르는 처참한 폐허뿐이었습니다. 이 판서 댁의 명예와 권세는 하룻밤 사이에 핏빛 추문과 재로 변해버렸고 마당에 재를 쓸어내던 강혁은 그 속에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이 까맣게 녹아내린 옷가락지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명화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러나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양반이라는 허상의 마지막 껍데기였습니다. 조선 순조 24년을 뒤흔들었던 사라진 신부와 신분 세탁의 비밀. 천민명화가 꿈꾸었던 장미빛 삶은 결국 무고한 이들의 피를 제물로 삼은 잔혹한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인간의 존엄성을 잃으면서까지 움켜쥐려 했던 그 양반이라는 이름은 과연 목숨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굳건한 신분제의 사슬이 만들어낸 또 다른 형태의 비극이었을까요? 타인의 이름으로 살다 재가 되어 사라진 여인과 허상 속에서 죽어간 진짜 규수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도성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오랫동안 흉흉한 야담으로 구전되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결핍이 만들어낸 조선판 화차의 진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핏빛 비밀은 어쩌면 현대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타인의 삶을 탐하는 인간의 어두운 본성에 던지는 서늘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조선판 화차, 천민명화의 잔혹한 신분 세탁 미스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화면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조선에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혹시 야담구름이의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많은 영상 보기 카드를 클릭해 보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게 될 흥미진진한 조선의 예시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의 다른 이야기들도 함께 정주행해 보시길 바라며 저희는 더욱 흥미롭고 숨겨진 조선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